사마 줄거리. 예판친 장군댁에서 부인과 맏딸 알렉산드라, 둘째 아젤라이다, 셋째 가장 아름다운 아글라야를 만난 미시킨 공작은 그들의 호감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간다. 그들은 공작의 스위스 생활을 듣고 싶어 했으며 공작은 사형과 단두대에 선 인간을 이야기하고 연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에 스위스에서 만나 4년을 함께한 아이들과 폐병을 앓다 죽은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미시킨 공작은 장군 부인과 세 딸의 인상을 들려준다. (7) 공작이 입을 다물었을 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글라야까지도 유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이곳으로 당신에 대한 시험도 끝났군요.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래, 어떠냐? 너희들은 공작을 무슨 가엾은 어린애나 되는 것처럼 보호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공작한테 겨우 교제를 허락받은 셈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것도 이따금 오신다는 조건부로 말이야. 정말 우리들은 바보였어. 하지만 나는 정말 기뻐요. 누구보다도 기쁜 것은 이반 표트로비치일 테지만 실은 말이에요, 공작. 아까 당신을 시험해 본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당신이 내 얼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정말 틀림없어요. 내가 어린애라는 것은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평을 듣기 전부터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나는 당신의 성격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뻐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꼭 같아요. 다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 그리고 내가 스위스에 가보지 못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엄마. 하고 아글라야가 말했다. 공작은 자기대로의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건성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하고 다른 두 딸도 웃었다. 그렇게 놀리지 마라. 어쩌면 공작은 너희들 셋을 합친 것보다도 더 현명한 분인지도 모르니까. 두고 봐라. 하지만 공작님, 어째서 아글라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으셨죠? 아글라야도 기다리고 있고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아주 돋보이는 편이죠? 네, 아주 돋보입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바라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저 그뿐인가요? 그럼 성격은? 하고 장군 부인은 대답을 재촉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평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그만한 준비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수수께끼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아글라야에게 수수께끼를 던진 셈이로군요. 하고 아젤라이다가 말했다. 아글라야, 어디 내가 한번 풀어보렴. 그렇지만 예쁘죠, 공작. 미인이죠? 네, 드물게 보는 미인입니다. 넋을 잃고 아글라야를 바라보며 공작은 열띤 어조로 대답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거의 같게, 물론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만. 일동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누구요? 하고 장군 부인은 말끝을 길게 끌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같아요. 아니, 당신은 어디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보셨죠? 도대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누군데요? 아까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사진을 가져왔다고요? 네,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 자기 사진을 주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더군요. 한번 보고 싶구먼. 하고 장군 부인은 소리쳤다. 어디 있죠? 그 사진이. 그 사람에게 보내온 것이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겠군요. 그 사람은 아직 서재에 있을 거예요. 수요일에는 일을 하러 와서 오후 4시 이전에 돌아간 예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곧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를 부르죠. 아니, 그만둡시다. 그렇게까지 해서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공작,
수고스럽지만 당신이 서재에 가서 그에게서 사진을 빌려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좀 보고 싶다고 하고. 참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지만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공작이 밖으로 나가자 아젤라이다가 말했다. 그래, 어쩐지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 하고 알렉산드라가 맞장구를 쳤다. 약간 우스꽝스러울 정도야. 둘 다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얼굴 얘기를 할 때는 썩 잘 둘러대던걸. 하고 아글라야가 말했다.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엄마에게까지. 예, 제발 그런 건방진 말일랑 좀 작작해. 하고 장군 부인은 언성을 높였다. 그건 공작이 아첨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짐짓 아첨의 말을 들은 것처럼 기뻐했을 뿐이야. 너는 그걸 둘러댄 말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아젤라이다가 물었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은 절대로 순진한 사람이 아니야. 또 시작이로구나. 하고 장군 부인은 사뭇 화를 냈다. 내 눈에는 너희들이 몇 갑절이나 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 분이야. 물론 그건 고상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나하고 똑같아. 사진 얘기를 한 것은 물론 나의 불찰이다. 공작은 서재로 다가가면서 일종의 자책을 느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얼떨결에 말한 것이 잘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야릇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서재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무래도 그는 회사에서 월급을 거저 타먹고 있는 것은 아닐성 싶었다. 그는 공작에게서 그 사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에서 사진 얘기를 알게 된 경위를 듣자 극도로 당황했다. 아니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런 말을 짓거렸단 말이오? 하고 그는 노발대발하며 외쳤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바보 같은 자식이. 하고 마지막 한마디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용서하십시오. 그만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하던 끝에 그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글라야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만큼이나 아름답다고 말했던 거예요. 가냐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했다. 공작은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가냐는 또다시 비웃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까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기억하게 되었으니.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으나 말끝도 맺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그에게는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이었다. 공작은 사진을 재촉했다. 저 공작 하고 마치 뜻하지 않은 묘안이 떠오르기라도 한 듯이 가냐는 갑자기 이렇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는 몹시 주저하는 듯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어떤 일을 결행하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 싶었다. 공작은 묵묵히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냐는 다시 한번 시험하는 듯한 눈빛으로 찬찬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공작 하고 가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부인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지극히 괴이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사정으로 더욱이 나한테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니 이런 것은 쓸데없는 얘기지만 부인들은 아무래도 나한테 어느 정도 화를 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는 한 당분간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을까 해서 몇 자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공작, 당신이 이걸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에게 지금 곧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혼자 있을 때, 즉 다른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은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요. 공작은 대답했다. 아니 공작, 이건 나에게는 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가냐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도 아마 회답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당신에게까지 간청하겠습니까? 당신 이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전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중대한 일이었어요. 가냐는 공작이 끝끝내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면서 애원하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 그러시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가냐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리고 공작, 약속은 꼭 지켜주시겠지요. 네. 아무에게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공작은 대답했다. 이 편지는 봉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나치게 애를 태우던 나머지 가냐는 얼결에 이렇게 말하다가 당황하여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 읽지 않겠습니다. 공작은 시원스럽게 대답하고 사진을 집어들고는 이내 서재에서 나갔다. 공작이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가냐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로 나는 파혼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흥분과 기대로 다시 서류 앞에 앉을 수가 없어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서재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공작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겼다.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도 불쾌했지만 가냐가 아글라야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도 그에게는 참으로 불쾌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객실로 통하는 방을 2개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는 문득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듯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밝은 빛이 흘러드는 창가로 다가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까 자기 마음에 깊은 충격을 준 이 얼굴에 숨은 수수께끼 같은 그 무엇을 풀고 싶었다. 아까 받은 인상이 잠시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 다른 것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그 얼굴은 이제 한층 더 강한 힘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 얼굴에는 한량없는 긍지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모멸의 빛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딘지 남을 곧잘 믿는 놀랄만한 소박함 같은 것이 엿보였다. 이 2가지 요소의 대조는 보는 사람의 가슴에 그 어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황홀한 아름다움은 눈이 부셔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푹 꺼진 듯한 야윈 2 볼이며 불타는 듯한 2 눈동자며 창백한 얼굴빛이 가지는 아름다움이었다. 공작은 1분가량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고는 사진을 얼른 입술로 가져다가 키스했다. 1분 후 객실로 들어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식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침 안에서 나오려던 아글라야와 하마터면 문간에서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공작은 그녀에게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아글라야는 걸음을 멈추고 쪽지를 받아들자 무엇인가 기묘한 눈으로 공작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북해하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다만 뜻밖이라는 표정만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공작 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것인 듯했다. 무엇 때문에 공작이 가냐와 어울려 이 사건에 끼어들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아글라야는 그 눈빛으로 공작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욱이 그 태도는 어디까지나 침착하고도 거만하기까지 했다. 2 사람은 2, 3초 동안 서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조소의 그림자가 떠오르더니 그녀는 소리 없이 생긋 웃어 보이고는 그의 옆을 지나가 버렸다. 장군 부인은 얼마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얼굴로 묵묵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사진을 든 손을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눈에서 멀리 떼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미인이야. 장군 부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주 대단한 미인이야. 나는 이 여자를 2번 보았지만 먼 빛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 당신은 이런 미인이 마음에 드신다는 건가요? 갑자기 그녀는 공작에게 물었다. 네, 그건... 공작은 좀 어색한 듯이 대답했다. 바로 이런 얼굴을. 네, 바로 이런 얼굴을. 어째서요? 이 얼굴에는 참으로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공작은 누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혼잣말이라도 하는 듯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 잘못 보셨을 거예요. 장군 부인은 결론을 내리듯이 이렇게 말하고 거만한 손짓으로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다. 알렉산드라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아젤라이다가 곁에 와서 둘이 함께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아글라야가 객실로 돌아왔다. 대단한 힘인걸. 언니의 어깨 너머로 열심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젤라이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디에? 무슨 힘이?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아름다움은 힘이에요. 하고 아젤라이다는 열을 올려 말했다. 이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온 세계를 뒤덮을 수도 있겠어요. 아젤라이다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러났다. 아글라야는 사진을 흘끗 들여다보고는 살짝 눈을 찡그리고 아랫니수를 내밀면서 그 자리를 떠나 팔짱을 끼고 한옆으로 나앉았다. 장군 부인은 배를 울렸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를 불러오게. 서재에 있을 거야.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온 하인에게 일렀다. 엄마, 알렉산드라가 의미 있게 소리쳤다. 그 사람에게 한두 마디 일러두고 싶어서야. 그러면 돼. 장군 부인은 얼른 딸의 항의를 물리치면서 딱 잘라 말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흥분하고 있었다. 공작, 우리 집에서는 지금 무엇이나 다 비밀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별꼴도 다 보지. 게다가 또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공명정대를 필요로 하니 말이에요. 실은 지금 혼담이 오가고 있는데 나는 그 혼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마,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또다시 알렉산드라가 당황하여 어머니의 말을 제지했다. 어쨌다는 거냐, 너는? 그래, 너는 그 혼담이 마음에 든다는 거냐? 공작이 들으시면 어떠냐? 우리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그래요. 신은 착한 사람을 찾고 계셔. 나쁜 사람이나 변덕스런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니야. 특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따위 변덕쟁이는 싫어하신단 말이야. 알겠니, 알렉산드라? 그런데 공작, 저 애들은 나를 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가쯤은 가릴 줄 알아요. 뭐니 해도 참된 마음이 제일이에요. 그 밖의 것은 모두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 물론 분별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는지 몰라요. 아글라야, 웃는 게 아니야. 난 조금도 모순된 말을 하고 있지 않아. 참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분별이 없는 바보나 분별은 있지만 참된 마음이 없는 바보나 어느 쪽도 모두 불행한 법이야.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리야. 만일 내가 참된 마음은 있지만 분별이 없는 바보라면 너는 분별이 있지만 참된 마음이 없는 바보야. 그래서 너나 나나 양쪽이 다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시죠? 엄마는. 좌중에서 오직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고 있는 듯한 아젤라이다가 참다 못해 이렇게 물었다. 그야 학문이 있는 딸들 탓이지. 하고 장군 부인은 딱 잘라 말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 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늘어놓고 싶지도 않아.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은 질색이야. 아무튼 두고 보자. 지혜가 있고 말이 많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훌륭한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 내가 그 존경할 만한 신사와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아니. 하고 그녀는 객실로 들어오는 가냐를 보고 소리쳤다. 저기 결혼 동맹원이 또 한 사람 나타났군. 어서 오시오. 그녀는 의자도 권하지 않고 가냐의 인사에 대답했다. 당신은 결혼하려고 하고 있죠. 결혼을? 네. 무슨 결혼을?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몹시 당황했다. 즉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고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이 그런 표현을 좋아한다면. 아닙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는 거짓말을 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인해 새빨갛게 물들여졌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아글라야를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딴 데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아글라야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찬찬히 그를 바라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가 당황하는 꼴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아니라고, 분명히 당신 입으로 아니라고 했죠. 엄격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끈덕지게 파고들었다. 좋아요. 똑똑히 기억해둬야겠군. 오늘 수요일 아침에 당신은 내 질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네, 수요일이에요, 엄마. 아젤라이다가 대답했다. 그리고 며칠? 언제나 날짜를 잊어버리거든. 27일입니다. 가냐가 대답했다. 27일. 그 27이라는 숫자가 어떤 점에서는 아주 좋군요. 그럼 나가봐요. 할 일이 많을 테니까. 나도 이젠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해야겠어. 당신의 사진은 가져가요. 그리고 당신의 불쌍한 어머니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시고. 공자, 그럼 또 만나요. 자주 들리세요. 네. 나는 이제부터 일부러 당신 얘기를 하러 벨로콘스카야 할머니에게 다녀와야겠어요. 그리고 공자, 신이 당신을 스위스에서 페테르부르크로 데려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으실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것이 신의 뜻일 거예요. 그럼 안녕. 알렉산드라, 너는 잠깐 내 방에 들러. 장군 부인은 객실에 써나갔다. 가냐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심술궂은 얼굴이 되어 테이블 위에서 사진을 집어들고 일그러진 미소를 띠며 공작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공작, 나는 곧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집에서 하숙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나와 같이 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주소도 모르셔서. 공작, 잠깐만. 아글라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내 앨범에 글씨를 써주실 일이 남아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당신이 훌륭한 서예가란 말을 들었어요. 곧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방에서 나갔다. 그럼 나도 실례하겠습니다. 공작, 또 뵙겠어요. 아젤라이다가 말했다. 그녀는 공작의 손을 꽉 쥐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가냐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가냐는 이를 갈면서 공작에게 대들었다. 그것은 당신이 짓거렸죠. 내가 결혼한다고. 그는 화가 나 험상궂게 눈을 번뜩이면서 반쯤 속삭이듯 재빨리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이 그처럼 비열한 수다쟁이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작은 차분히 점잖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결혼한다는 것조차 몰랐었으니까요. 당신은 아까 이반 표토로비치께서 오늘 저녁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고자질을 하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았겠어요. 제기랄, 지금 저 할머니가 나에게 빈정거리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빈정거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누가 일러 바쳤는가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게 아닙니까? 아무튼 나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쪽지는 건넸습니까? 회답은 잔뜩 약이 올라 참지 못하게 된 가냐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글라야가 돌아왔으므로 공작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자, 공작. 탁자 위에 앨범을 놓으며 아글라야가 말했다. 적당한 페이지를 찾아서 뭐든지 써주세요. 자, 이 펜을. 아직 새 것이에요. 철필이라도 괜찮으세요. 서예가는 철필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공작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바로 곁에 서 있는 가냐를 의식하지 못하기라도 한 듯했다. 그러나 공작이 펜을 바로잡고 페이지를 뒤적이며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가냐는 아글라야가 서 있는 공작의 오른쪽의 벽난로로 다가가서 띄엄띄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서 딱 한마디만 들으면 그곳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공작은 얼른 얼굴을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냐의 얼굴에는 심한 절망의 빛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어쩐지 얼결에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한 말을 저도 모르게 짓거린 모양이었다. 아글라야는 아까 공작에게 보인 것과 똑같은 침착한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대방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한 그 의아해하는 얼굴과 침착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그 표정은 이 순간 가냐에게는 그 어떤 격렬한 모욕보다도 무서운 것이었다. 뭐라고 쓸까요? 공작이 물었다.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쓰세요. 아글라야는 공작을 돌아보며 말했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자, 쓰세요. 나는 흥정에는 가담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 다음 날짜를 기입하시고요. 자, 그럼 이젠 보여주세요. 공작은 그녀에게 앨범을 건넸다. 정말 훌륭하군요. 놀랄 만큼 잘 쓰셨어요. 정말 훌륭한 글씨인거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공작. 아니, 잠깐만. 그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저리 함께 가세요. 기념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공작은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글라야는 멈춰섰다. 이걸 읽어보세요. 그녀는 가냐에게서 받은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공작은 그것을 받아들고 의심쩍게 아글라야를 바라보았다. 네,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 편지를 읽어보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신복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서 읽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어주셨으면 해요. 편지는 분명히 급하게 쓴 것임에 틀림없었다. 오늘은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당신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한평생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의 동정을 바랄 아무런 권리도 없는 몸입니다. 또한 감히 당신에게 어떤 희망을 걸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하신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춘 뒤로 나에게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그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깨뜨리고 말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다만 그 말 속에서 나에 대한 당신의 동정과 연민의 표지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다만 그것뿐, 정말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희망을 걸어보려는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바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에게서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또다시 빈곤을 참아내고 현재의 절망적인 처지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악정고투도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되살아나겠습니다. 부디 나에게 동정의 말 한마디만 적어보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동정뿐입니다. 이것은 맹세하겠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 물에 빠진 자의 뻔뻔스러움에 화를 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G.I. 이 사람은 말이에요. 공작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아글라야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말이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나를 속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맹세하고 보시다시피 자기가 그 증거로서 이런 편지를 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도 아닌데 몇몇 말에는 강조까지 해댄 걸 좀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더러운 속셈이 드러나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만일 내 말 따위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런 것을 나한테는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나라는 여자에게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모든 걸 파기한다면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을 달리 보고 그 사람의 벗이 될지도 모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결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보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신용만으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만 루블 대신 제게서 희망을 얻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비추었느니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에요. 나는 꼭 한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내 인류에 희망이 있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한 모양이죠. 원래가 뻔뻔스럽고 수치심이 없는 인간이니까. 나도 이내 그 눈치를 알아챘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를 낚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낚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도로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서 나가신 다음에 그전에는 돌려주지 마시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무슨 대답이에요? 이것이 제일 좋은 대답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 네 집에 하숙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이반 표토로비치께서 친히 소개해 주셨으니까 하고 공작은 대답했다.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미리 말씀드려 두겠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그 사람도 당신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의 손을 거쳐 이 편지가 되돌아가니까요. 아글라야는 살며시 공작의 손을 쥐고 나갔다. 미간을 찌푸린 그 얼굴은 심각한 표정이었고 작별 인사로 공작에게 머리를 끄덕였을 때에도 농담기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곧 보따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공작은 가냐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갑시다. 가냐는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그 얼굴은 분노로 검푸르게 보이기까지 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한 길로 나섰다. 공작은 두 손으로 자기의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회답은 어찌 됐소? 가냐는 금방 달려들기라도 할 듯이 공작에게 물었다.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편지는 전하셨겠죠. 공작은 묵묵히 편지를 돌려주었다. 가냐는 말뚝처럼 서버렸다. 뭐야? 이건 내 편지가 아니야. 그는 외쳤다. 이걸 전하지도 않았었군. 아,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니. 에이, 제기랄. 이제 알았어. 그녀가 아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은 이유를. 도대체 어째서,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걸 전하지 않았죠? 에이, 제기랄. 미안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나는 아까 당신의 부탁을 받고 즉시 그 편지를 전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부탁을 받고 그 지시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내 수중에 있는 까닭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조금 전에 나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언제? 내가 앨범에 글씨를 쓰고 나자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들으셨겠죠?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뒤를 따라서 식당에 들어가자 편지를 건네며 나더러 읽어보라고 하더니 당신한테 도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읽어보라고. 가냐는 정신없이 큰소리로 마구 고함을 쳤다. 읽어보라고. 그래, 당신은 읽으셨습니까? 그는 또다시 전신이 마비된 듯 길 한가운데 우뚝 섰다. 어지간히 놀란 듯 딱 벌려진 그의 입은 좀처럼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네, 읽었습니다. 방금. 그래,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당신더러 읽어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네, 그러더군요. 나는 그 사람의 허락이 없었다면 절대로 읽지는 않았지요. 가냐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잔뜩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더니 벼랑간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당신더러 읽으라고 했을 리가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당신이 제멋대로 읽은 거야.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작은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를 믿어주시오. 그러나 이 일이 당신에게 그처럼 불쾌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유감스럽군요.
그렇지만 그때 무슨 말을 당신한테 했을 게 아닙니까? 무슨 대답이 있었을 게 아니냔 말이오. 그야 물론. 자,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야기하시라니까. 제기랄. 그리고 가냐는 오버슈즈를 신은 오른쪽 발로 2번이나 땅바닥을 굴렀다. 내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낚으려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나에게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내 명예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희망에 매달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10만 루블이라는 또 하나의 희망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만일 그 사람이 나한테 흥정을 걸어오거나 나한테서 미리 보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끊어 파괴했다면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의 벗이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고 기억합니다. 아 참, 또 있습니다. 내가 편지를 도로 받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회답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회답이에요. 하고 말하더군요. 만약 내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정확한 표현을 읽고 멋대로 해석해서 당신에게 전했다면 그 점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저기가 가냐를 사로잡았다.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분노는 마침내 둑을 허물고 터져나왔다. 젠장, 그렇게 됐단 말이군. 그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렇다면 내 편지를 차라리 창밖으로나 던져버릴 것이지. 그 여자는 흥정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가담하겠어요. 어디 두고 보세요. 아직도 나는 얼마든지. 여하튼 두고 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 테니. 그의 창백한 얼굴은 일그러졌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위협하듯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그들은 조금 걸어갔다. 그는 마치 자기 방에 혼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공작을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공작을 전혀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제정신을 차렸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는 불쑥 공작에게 말을 건넸다. 어떻게 해서 당신 같은 백치가 하고 입속으로 덧붙였다. 사람이 첫인사를 하고 2시간도 채 못 돼서 그처럼 그 아가씨의 신임을 받게 되었죠. 어쨌길래. 이때까지의 그의 고뇌 속에는 질투가 부족해 있었다. 그것이 지금 갑자기 그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던 것이다. 나로서는 뭐라고 해명할 수 없습니다. 공작은 대답했다. 가냐는 증오에 찬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뭔가 줄 게 있다고 당신을 식당으로 부른 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쨌든 그 여자가 당신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던 거죠. 하긴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는군요. 그럼 어째서 그랬느냔 말이오. 제기랄. 당신은 그 집에서 무슨 짓을 했죠? 어떤 점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느냔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는 몹시 초조해했다. 이때 그의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를 잃고 서로 뒤얽힌 채 끓어오르고 있어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당신이 그 집에서 한 말을 다시 기억에서 되살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들려줄 수 없겠어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무엇인가 눈치챈 것은 없습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오, 그것이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작은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한 다음 맨 처음 스위스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사형에 관해서. 사형에 관해서라고요. 네, 무슨 얘기가 나온 끝에. 그 다음에 내가 외국에서 3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으며 또 어떤 불쌍한 시골 아가씨 이야기를. 그까지 시골 아가씨 얘기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래, 그 다음은. 가냐는 성급하게 말을 재촉했다. 그 다음에는 시네이제르 선생이 내 성격을 어떻게 평하더라는 거며 또 그분이 나를 억지로 시네이제르 선생이 다 말라 죽은 거요. 그런 사람의 평 같은 건 침이나 탁 뱉어버려요. 그 다음 무슨 말 끝에 얼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나스타샤만큼이나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내가 사진 얘기를 한 것은. 그럼 당신은 나의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전에 서재에서 들은 얘기를 정말 옮기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얘기를? 제기랄. 아 참, 아글라야는 그 편지를 할머니에게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보증합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줄곧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녀에게는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에이, 망할 놈의 백치. 하고 그는 완전히 공작의 존재를 잊고 소리쳤다. 이야기 하나 제대로 못하니. 자기 입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욕짓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저항도 주지 않았음을 알아차린 가냐는 어떤 종류의 인간들에게서나 흔히 볼 수 있듯이 차차 자제력을 잃었다. 조금만 더 그대로 놔뒀다가는 상대방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만큼 성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도 바로 그 분노로 눈이 흐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자기가 깔보고 있는 이 백지가 어떤 때는 놀랄 만큼 재빨리 그리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알아챌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남에게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벌써부터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당신에게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작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내가 전에는 병을 앓아서 그야말로 백치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맞대놓고 백치 바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조금 불쾌해집니다. 물론 당신의 실패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은 홧김에 벌써 2번이나 내게 욕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초면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침 우리들은 내 거리에 서 있으니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다행히 수중에 25루블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적당한 여관을 찾죠. 가냐는 몹시 당황했다. 그리고 이 불의의 반격에서 받은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확 붉어지기까지 했다. 용서하세요, 공작. 지금까지의 상스러운 말씨를 단번에 공손한 말씨로 바꾸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불행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당신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만일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을 자세히 아시게 된다면 반드시 얼마만큼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구실을 삼을 생각은 조금 더 없습니다만. 오, 그렇게까지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공작은 재빨리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무척 불쾌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욕짓거리가 나왔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네 집으로 함께 가봅시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도 좋으니까. 아니, 이젠 이 자를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가냐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중후에 찬 눈으로 공작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의 비밀을 사사치 캐내고서는 느닷없이 탈을 벗고 나섰다.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다. 좋다. 어디 보자. 모든 것을 결판내고야 말 테니까. 모든 것을. 그것도 오늘 중으로. 그들은 어느새 가냐의 집 앞에 와 있었다. 8. 가냐의 방은 아주 깨끗했고 밝고 넓은 층층대를 지나 3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주택은 6 내지 7개의 지극히 평범한 크고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튼 봉급 2,000루블을 받는 곤석을 거느린 관리로서는 약간 과분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집이었다. 사실 이 집은 1~2달 전에 가냐와 그의 가족이 하숙을 칠 양으로 세를 얻어 들었는데 이것은 다소나마 부수입을 올려 자기들의 세대주를 도우려는 어머니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와 누이 동생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의 강경한 주장과 간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냐는 그것이 불쾌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상을 찌푸리고 하숙을 치다니 그런 창피스러운 노릇이 어디 있느냐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가냐는 어느 정도의 출세가 약속된 앞날이 촉망되는 청년으로서 자기 집에서 하숙을 친다는 것이 자기가 항상 출입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어쩐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운명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양보와 불쾌한 옹색함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마구 짜증을 내곤 했다. 그가 한때나마 양보와 인내를 감수하고 있었던 것은 가까운 장래에 이와 같은 모든 상태를 개혁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개혁의 방법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문제여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울 것 같았다. 방들은 현관에서 똑바로 뻗은 복도에 의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복도의 한편 쪽에는 특별히 소개받은 하숙인들을 들이는 방 3개가 있었다. 이 밖에 같은 편 안쪽으로 부엌과 붙은 자그마한 방이 또 하나 있었다. 이 방에는 이 집의 가장인 퇴역장군 이볼긴이 넓은 소파를 침대 대용으로 쓰며 기거하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드나들 때는 반드시 부엌을 빠져나가 뒷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었다. 이 구석방은 13살 난 중학생인 가냐의 동생 콜야도 함께 쓰고 있었다. 이 소년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편을 참아가며 공부를 해야 하고 좁고 짧은 낡아빠진 소파에 구멍투성이인 시트를 깔고 자며 또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그는 아버지를 시중하며 그 감독까지 맡아야 했다. 사실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작에게는 3개의 방 중에서 가운데 방이 배당되었다. 오른편의 첫 번째 방은 페르드 이시첸코가 차지하고 있었고 왼편의 3번째 방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러나 가냐는 우선 자기 가족이 쓰는 방에 있는 쪽으로 공작을 안내했다. 이쪽에는 필요에 따라 식당으로도 쓰이는 홀과 객실, 그리고 언제나 굳게 닫혀있는 옹색한 3번째의 방,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와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의 침실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비좁고 옹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가냐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며 불만스러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만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가 이 집안의 폭군이라는 것을 대번에 눈치챌 수 있었다. 객실에서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뿐만 아니라 그 곁에 바르바라도 함께 앉아서 무슨 뜨개질 같은 일을 하며 손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손님은 이반 페트로비치 프치스인이라는 사내였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여인 얼굴에 볼이 꺼져 들어가고 눈밑은 몹시 검은 빛이 도는 50세 전후로 보이는 여자였다. 전체적인 모습은 허약하고 다소 우울하게 보였으나 그 얼굴과 눈매는 퍽 인상이 좋아 보였다. 처음 몇 마디 말만으로도 품이 있는 진지한 성격이 느껴졌다. 또 그 우울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꿋꿋함, 아니 오히려 강한 결단력까지 느껴졌다. 옷차림은 지극히 검소했고 늙은이들처럼 수수한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녀의 태도나 말씨나 거동은 전에 상류사회에 드나들던 부인이라는 것을 곧 알게 했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는 23세 정도 된 처녀로 키는 중키, 몸은 다소 여인 편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의 마음을 끌어 자기에게 열중시킬 만한 그런 어떤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아 오치장에 마음을 쓰는 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잿빛 눈의 표정은 어떤 때는 쾌활하고도 상냥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심각하고 우울하게 보이는 때가 더 많았다. 요즘은 특히 그 정도가 심했다. 꿋꿋함과 결단력은 그녀의 얼굴에도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정력과 진취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았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는 또한 성미가 비교적 급한 편이어서 그녀의 오빠도 가끔 그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지금 여기 손님으로 와서 앉아있는 이반 페트로비치 프치스인도 그녀의 급한 성미에는 적지 않게 겁을 먹고 있었다. 그는 30세 전후의 젊은 사내로 옷차림은 검소하면서도 멋을 부리고 있었다. 그의 매너는 꽤 훌륭했으나 어딘가 너무 과장된 데가 있었다. 거뭇한 턱수염은 그가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럴듯한 말로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갈 줄도 알았으나 대체적으로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아무튼 남에게 유쾌한 인상을 주는 사내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는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 듯했고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을 숨기려 하지는 않았다.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 쪽에서는 단순한 버스로 사귀고 있을 뿐 어떠한 특별한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프치스이는 그만한 것쯤으로 자신을 잃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다. 한편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최근에는 여러 면에서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확실한 물건을 잡고 비싼 이자로 돈놀이를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가냐와는 절친한 친구였다. 자세하기는 하지만 단편적인 공작에 대한 가냐의 소개가 있은 다음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두서너 마디 친절한 말을 건네고는 마침 방문을 열고 내다본 콜야에게 일러 공작을 가운데 방으로 안내하게 했다. 콜야는 명랑하고 상당히 예쁜 얼굴에 얌전하고 마음씨 좋을 듯한 소년이었다. 짐은 어딨어요? 그는 공작을 방으로 안내하며 이렇게 물었다. 조그마한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현관에 놔두었어. 그럼 내가 가서 가져올게요. 우리 집에는 하인이라고는 식모와 마트로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집안일을 돕고 있어요. 바르바라 누님이 하인들을 감독하고 있는데 밤낮 화만 내고 있거든요. 형님이 그러는데 오늘 스위스에서 오시는 길이라면서요. 스위스는 좋은 곳인가요? 좋아. 산이 있죠? 지금 곧 짐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때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가 들어왔다. 이제 곧 마티료나가 시트를 깔러 올 거예요. 트렁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조그만 보따리 하나뿐입니다. 현관에다 놔두었는데 지금 콜야가 가지러 갔습니다. 이 조그만 보따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다 짐을 놔두셨죠? 콜야가 방으로 되돌아와서 물었다. 짐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보따리를 받으며 공작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그런 걸 난 또 페르드 이시첸코가 가져갔나 했지. 쓸데없는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바르바라는 야무지게 동생을 나무랐다. 그녀는 공작에 대해서는 무척 무뚝뚝하게 말을 했으며 다만 예의를 잃지 않을 정도로 정중할 뿐이었다. 이 바보야, 나한테는 좀 더 상냥하게 대해줘도 좋잖아. 난 푸치스인이 아니란 말이야. 너 같은 건 오히려 두들겨 펴도 시원찮을 정도야. 콜야, 그만큼 너는 바보란 말이야. 그럼 공작, 무엇이나 볼 일이 있으시거든 마트료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시간은 4시 반이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시든 이 방에서 혼자 하시든 좋을 대로 하세요. 자, 이제 가, 콜야. 공작에게 방해가 되면 안 돼. 가지 않고 그렇게 너무 딱딱거리지 마라. 밖으로 나가다가 그들은 가냐와 마주쳤다. 아버지 계시냐? 하고 묻는 말에 콜야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가냐는 동생에게 무엇인가 귀옛말을 했다. 콜야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브나의 뒤를 따라 나갔다. 공작,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까는 그 사건 때문에 그만 잊었었는데 실은 부탁이 좀 있어서요. 당신에게 그리 지장이 없다면 제발 나와 아글라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 집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보고 들으시는 것도 저쪽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에이, 빌어먹을 놈에. 아무튼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탁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다쟁이는 아닙니다.
공작은 가냐의 주위에 얼마만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나는 오늘 당신 때문에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나는 어디까지나 당신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도대체 내가 그때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사진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부탁도 받은 바가 없었으니까요. 제기랄, 방도 참 더럽기는. 몹시 못마땅한 눈초리로 방 안을 둘러보면서 가냐는 말했다. 어두침침한 데다 창문은 뒤뜰로 나 있고 당신이 이 집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시기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하수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때 프치스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가냐를 불렀다. 그러자 가냐는 공작을 남겨두고 허둥지둥 방에서 나갔다. 실은 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으나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었던 모양이었다. 방이 어떠니 창문이 어떠니 하는 말을 렉가린 것도 그 때문에 공연히 짓거린 소리에 지나지 않은 듯했다. 공작이 겨우 세수를 하고 대충 몸치장을 막 끝냈을 때 또다시 방문이 열리며 낯선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키가 그리 크지 않고 어깨가 떡 벌어진 30 전후의 사내였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큼직한 머리에 살이 찐 얼굴은 불그레했으며 입술은 두껍고 코는 낮은 데다가 넓적했으며 조그맣고 흐리멍덩한 눈은 조수의 빛을 띠고 있는 듯이 보였고 쉴 새 없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뻔뻔스런 느낌을 주는 사내였다. 옷차림은 몹시 꾀재재했다. 처음에 그는 겨우 목을 들이밀 수 있을 만큼 방문을 약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이민 얼굴로 한 5초가량 방 안을 둘러보고 있더니 이내 방문을 조금씩 넓게 열며 문지방 위에 전신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선뜻 방 안에 들어서려 하지는 않고 문지방 위에 선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찬찬히 공작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등 뒤로 손을 돌려 방문을 닫고는 어슬렁어슬렁 공작의 곁으로 다가와서 의자에 앉더니 공작을 자기 옆에 모로 놓인 소파 위에 끌어다 앉혔다. 페르드 이시첸코입니다. 묻기라도 하듯이 공작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며 그는 이렇게 허두를 꺼냈다. 그래서요. 공작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옆방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공작의 얼굴을 여전히 찬찬히 쳐다보면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사귀고 싶다는 겁니까? 천만에. 손님은 머리털을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니 맞은편 구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돈을 가지셨습니까? 그는 공작에게 얼굴을 돌리며 대뜸 이렇게 물었다. 조금. 정확히 말해서 얼마나? 25루블. 좀 보여주세요. 공작은 조끼 호주머니에서 25루블의 지폐를 꺼내 페르드 이시첸코에게 건넸다. 그러자 페르드 이시첸코는 그것을 펴서 이리저리 찬찬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뒤집어서 불빛에 비춰보았다. 참 이상해요. 그는 생각에 잠기는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어째서 이렇게 암갈색으로 될까요? 이 25루블의 지폐는 어떤 때는 아주 암갈색으로 되어 있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 중에는 반대로 빛이 바래지는 것도 있어요. 자, 넣어두세요. 공작은 지폐를 받았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당신에게 미리 주의를 주러 왔어요. 첫째, 앞으로 나에게는 절대로 돈을 꿔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당신에게 손을 내밀게 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하숙비를 낼 생각이신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방에서 오른편으로 첫 번째 방에 있습니다. 보셨죠? 나한테는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도록 하세요. 그 대신 내가 이 방에 가끔 올 테니까 안심하시도록. 집주인인 장군은 만나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들은 말도 없고요. 네, 별로. 그럼 이제 곧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까지도 가끔 돈을 꾸러 오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서론입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페르드 이시첸코라는 성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못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 사내는 기발하고 쾌활한 익살로 남을 놀라게 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의문화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음을 공작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어째서인지 단 한 번도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쾌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몹시 풀이 죽어 버리곤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려 들지는 않았다. 문께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또 한 사람의 사내와 마주치고서야 그는 비로소 제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공작에게는 생면부지인 새로운 손님을 방으로 들여보낸 다음 그는 공작에게 경계하라는 듯이 몇 번인가 눈짓을 했는데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튼 그는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새로 들어온 손님은 55세가량이 아니면 그 이상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상당히 뚱뚱한 노인이었는데 포동포동 살이 찐 축 늘어진 검붉은 얼굴을 거친 잿빛 턱수염과 콧수염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었으며 큰 두 눈은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들었다. 전에는 풍채가 상당히 훌륭한 편이었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축 처진 게다가 또 꾀재재한 느낌이 그 인상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아직 팔꿈치가 뚫어지지 않았을 뿐 낡을 대로 낡은 프로코트를 걸친 데다가 셔츠도 역시 때가 묻어 있어 집안에서 입는 평상시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좀 났지만 그 매너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기는 해도 아주 효과적이어서 본인이 공작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듯한 위풍당당한 취향은 매너에 잘 나타나 있었다. 손님은 천천히 공작에게로 다가오더니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없이 손을 잡고 낯익은 모습을 찾아내기라도 하는 듯이 찬찬히 상대방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는 낮으면서도 무게가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친구와 영락 없어. 실은 아까부터 식구들이 무척 귀에 익은 그리운 이름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지. 그래서 나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했단 말이오. 미시킨 공작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볼긴 장군이요. 퇴역한 불우한 사람 이외다. 미안하지만 이름과 부칭은 레프 니콜라예비치입니다. 그래. 내 중마지우라고도 할 수 있는 니콜라이 콜로비치의 아들이라지. 저의 아버지는 니콜라이 리보비치라고 불렸습니다만. 그래, 리보비치이셨지. 장군은 자기가 한 말을 정정했으나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는 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무심코 잘못 말했을 뿐이라는 투의 침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자 공작의 손을 잡아 자기 곁에 앉혔다. 나는 자네를 이 손으로 잡고 다닌 적이 있다네. 정말인가요? 공작은 물었다. 저의 아버지는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지. 20년하고도 3개월이 되는군. 함께 공부를 하다가 나는 곧장 군대에 들어갔고. 아니, 아버지도 역시 군인으로서 바실리코프스키 연대의 소위였습니다. 아니야, 벨로미르스키 연대야. 하기는 벨로미르스키 연대로 전속된 것은 죽기 바로 전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주었지. 그런데 자네 어머님은 장군은 마치 슬픈 추억 때문이기라도 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네, 어머님도 역시 반년쯤 지나서 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작은 말했다. 아니, 감기가 아니야. 감기가 아니란 말이야. 늙은이의 말을 믿어야 해. 나는 어머님이 임종하시는 자리에도 있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네.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결코 감기 때문이 아니라네. 공작 부인에 대해서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아, 그때만 해도 퍽 젊었었지. 나와 자네 아버님인 공작은 더없이 친절한 친구였지만 그분 때문에 하마터면 서로 결투를 할 뻔했단 말일세. 공작은 약간 의심쩍어하며 귀를 기울였다. 자네 어머님이 아직 처녀였을 시절, 즉 내 친구의 약혼녀였던 시절에
나는 열렬히 자네 어머님을 사랑했었지. 공작은 그것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단 말일세. 어느 날 아침 공작은 6시쯤 찾아와서 나를 깨우지 않겠어. 나는 깜짝 놀라서 옷을 입었지만 양쪽이 다 말이 없었지. 나는 모든 것을 알아챘던 거야. 그러나 공작은 호주머니에서 곤충을 2자루 꺼내 놓더니 손수건 너머에 결투를 하자. 입회인도 필요 없다고 조용히 말했지. 하긴 5분 후에는 서로 자기 친구를 저승에 보낼 판인데 입회인이고 증인이고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우리는 총알을 재고 수건을 폈다네. 그리고는 곤충을 각기 제 가슴에 가져다 대고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지. 그랬더니 갑자기 2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오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둘이 다 동시에 말이야. 물론 2사람은 서로 힘껏 포옹했지. 그 다음에는 누가 더 관대한가 하는 경쟁이었지. 공작이 내 것이다 하고 외치면 나도 아니 내 것이야 하고 외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네는 우리 집에 하숙을? 네, 아마 당분간은. 공작은 약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공작, 어머니가 좀 오시라고 하십니다. 콜야가 문으로 얼굴을 디밀고 그를 보면서 소리쳤다. 공작이 일어서서 나가려 하자 장군은 그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더니 정다운 동작으로 그를 도로 소파에 앉혔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성실한 친구로서 나는 자네에게 미리 말해둘 일이 있소 하고 장군은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어떤 비극적인 재난 때문에 심한 역경을 치른 사람이란 말이오. 그것도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말이지. 그러나 내 아내인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여자야. 딸인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도 역시 보기 드문 딸이란 말이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숙을 치고 있지만 집안이 요 모양으로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나도 총독쯤은 좋게 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자네가 와준 걸 우리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네. 그건 그렇고 내 집에는 한 가지 비극이 있는데 말이야. 공작은 적지 않은 호기심으로 궁금한 듯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실은 지금 혼담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희한한 혼담이란 말씀이야. 신혼이 불분명한 여자와 어쩌면 시종 무관이 될지도 모르는 유망한 청년과의 혼담이란 말일세. 내 아내와 내 딸이 살고 있는 이 집에 그런 여자를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내 가슴이 붙어있는 한 그런 여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란 말씀이야. 현관 문지방에 들어누워서 들어갈 테면 나를 밟고 넘어서 들어가라고 할 작정이니까. 가냐와는 별로 말도 주고받지 않고 얼굴을 대하는 곳조차 피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일부러 주의를 주고 있는 거야. 물론 자네가 우리 집에 하숙하게 되면 내가 주의를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테지만 자네는 내 친구의 아들이니까 나는 자네에게 말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작, 미안하지만 객실로 좀 와주시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직접 문간에까지 와서 불렀다. 그런데 이봐요. 장군은 소리쳤다. 공작으로 말하면 내가 옛날에 이 손으로 안아준 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남편에게는 나무라는 듯한, 공작에게는 무엇을 캐내려는 듯한 시선을 돌렸으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작은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들이 객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무엇인지 빠른 소리로 소곤소곤 말을 시작하려 하자 느닷없이 장군이 불쑥 객실로 나타났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얼른 입을 다물어 버리고는 잠옷 분한 듯한 표정으로 뜨개질감에 얼굴을 수그리고 말았다. 장군도 이 표정을 알아챈 모양이었으나 여전히 좋은 기분이었다. 친구의 아들이야. 그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소리쳤다. 이건 정말 뜻밖이야. 벌써 잊은 지가 오랜 옛 친구야. 당신은 고인이 된 니콜라이 리보비치가 생각나지 않소. 당신도 본 일이 있을 거야. 트베리에서. 나는 니콜라이 리보비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에 없어요. 당신의 아버님이신가요? 부인은 공작에게 물었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곳은 투베리에서가 아니라 엘리자베드 그라드에서였던 것 같아요. 공작은 장군에게 망설이며 주의했다. 이건 파블리시체프에게서 들은 말입니다만. 아니, 투베리에서야. 장군은 단언했다. 트베리로 전속이 결정된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 아니, 병이 도지기 직전이라는 것이 좋겠군. 그때만 해도 자네는 아직 젖먹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자네 아버지가 전속 가던 때의 일은 하나도 기억에 없을 거란 말이야. 파블리시체프도 착각한다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럼 파블리시체프도 알고 계셨던가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네. 그렇지만 나는 아버님이 임종하시는 것을 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마지막에는 명복을 빌어드렸으니까. 아버지는 재판 중에 돌아가셨을 텐데요. 공작은 다시 주의했다. 물론 나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만. 아, 그것은 콜바코프라는 사병에 관련된 사건 때문이었어. 그러나 공작은 틀림없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께서는 확실한 걸 알고 계시겠군요. 공작은 비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장군에게 물었다. 그야 물론이지. 장군은 외쳤다. 재판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지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네. 아니, 신비적인 사건이라 해도 좋을 거란 말이야. 중대장 라리오노프 2등 대위가 죽어 공작이 임시로 그 대리를 임명받았지. 그건 물론 좋았어. 그런데 콜바코프라는 사병이 도둑질을 해서, 즉 동료의 구두를 훔쳐서 그걸로 술을 마셔버렸거든. 그것도 좋아. 그래서 공작은 여기서 한마디 주의해 둘 것은 이것이 상사와 하사의 입회하에 행해졌다는 사실이라네. 공작은 이 콜바코프를 호되게 꾸짖은 다음 태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었지. 아니,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네. 콜바코프는 병사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웠어. 그런데 한 15분쯤 지나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씀이야. 이것도 좋아. 그런데 그 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래저래 콜바코프의 장례를 끝내고 공작은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지. 얼마 후에는 콜바코프의 이름이 명부에서 삭제되어 모든 일이 원만히 끝났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꼭 반년쯤 지나 여당 검열대 노보제물란스키 보병연대 제2대대 제3중대에 이 콜바코프라는 사병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연스러운 얼굴로 나타났으니 이런 변이 어디 있겠나. 그것도 같은 사단 같은 여단의 말씀이야. 뭐라고요? 공작은 아연실색하여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매우 우수를 띤 표정으로 공작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주인이 착각하신 거예요. 이봐, 그렇게 착각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쉬운 노릇이지만 그러면 어디 한번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당신 자신이 직접 해결해보란 말이야. 모두들 오리무중으로 헤맸어. 나도 남들한테서 들었다면 모두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을는지도 몰라.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증인으로서 위원회에도 참석했었단 말이야. 모두들 한결같이 이 사람은 반년 전에 통상 의식에 따라 북을 울리며 매장한 바로 그 콜바코프임에 틀림없다고 증언을 하니 어쩔 수 없었어. 실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괴이한 사건이었어. 나도 그 점은 동의하지만. 아버지, 식사 준비가 됐어요.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가 방으로 들어오며 장군에게 알렸다. 거참 잘됐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야.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수프가 식어버리겠어요. 바르바라는 성급하게 재촉했다. 그래, 곧 가겠다. 곧 가겠어. 장군은 대답하며 방에서 나갔다.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복도에서는 이런 소리가 여전히 잇따라 들려왔다. 만약 이 집에서 한동안 머무르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아르달리온 알렉산드로비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야겠어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공작에게 말했다. 그러나 저 어른도 당신에게 크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식사도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신의 결점이랄까, 자기의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보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 많은 결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혹시 저 어른이 하숙비에 관해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이미 나한테 지불했노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야 물론 아르달리온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주셔도 계산은 마찬가지이겠지만 다만 나는 모든 일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 아니, 이건 뭐야, 바르바라. 그때 마침 방에 들어온 바르바라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머니에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사진을 건넸던 것이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처음에는 경희의 눈을 크게 떴을 뿐이었으나 이윽고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얼마 동안 꼼짝 않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부인은 어찌된 영문이냐는 듯이 바르바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 이 여자가 직접 오라버니한테 기념으로 준 거래요. 바르바라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모든 것이 결정된다나 봐요. 오늘 저녁.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절망적인 표정을 띠며 가느다란 소리로 딸의 말을 되풀이했다. 어쩌나 이젠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희망도 없고. 그녀는 이 사진으로 자기의 의향을 표시한 셈이니까. 그래, 오라버니가 직접 이것을 너한테 보여주던. 그녀는 의심쩍게 덧붙였다. 내가 오라버니와는 말도 나누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된다는 걸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푸치스인이 죄다 얘기해 주더군요. 이 사진이 오라버니의 책상 옆에 떨어져 있어 집어들고 온 거래요. 공작,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갑자기 그에게 말을 건넸다. 한 가지만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실은 이 방으로 모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우리 아들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가요? 이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어디 먼 데서 오늘 도착하셨다고요. 공작은 골자만 간추려서 자기의 신상에 관해 얘기했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와 바르바라는 끝까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나는 당신한테 캐물어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 대한 무엇을 알아내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입을 열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애가 자기 입으로 나한테 하지 못할 말이 있다면 나도 구태여 그애 몰래 그걸 알아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실은 아까 가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저 방으로 가신 다음에 가냐와 당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뭐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공작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 형식을 차릴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즉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나 당신이... 바로 이때 가냐와 푸치스인이 들어와 알렉산드로브나는 이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공작은 그녀 곁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나 바르바라는 재빨리 한쪽 구석으로 물러났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사진은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탁자 위에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었다. 가냐는 그것을 발견하자 눈살을 찌푸리며 노엽게 집어들더니 맞은편 구석에 놓인 자기 책상 위에 던졌다. 오늘이라고, 가냐? 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불쑥 물었다. 뭐가요? 가냐는 깜짝 놀라며 뛰어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냅다 공작에게 들이덤볐다. 아, 알았어. 당신은 여기에 왔어까지. 그러고 보니 정말 몹쓸 놈의 버릇이 있나 보군. 좀 잠자코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소. 당신도 잘 좀 생각해봐요, 공작. 가냐, 그 얘기를 한 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 푸치스인이 끼어들었다. 가냐는 의심쩍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여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더욱이 한쪽에서는 벌써 결말이 난 문제니까 말이야. 푸치스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옆으로 비켜 테이블 앞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연필로 무엇인가 가득 적힌 종이 쪽지를 꺼내들고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가냐는 시무룩한 얼굴로 불안하게 가정 비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작에게 사과할 생각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다. 이미 결말이 난 일이라면 물론 이반 페트로비치의 말이 옳을 게다 하고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제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라. 화를 내지도 말고. 나는 내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걸 구태여 미주알 고주알 캐묻지는 않겠다. 아무튼 이제는 나도 모든 것을 깨끗이 단념했으니까 너도 걱정할 건 조금도 없다. 그녀는 뜨개질 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숨에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정말로 조용하게 들렸다. 가냐는 저기 놀란 빛이었으나 조심스럽게 입을 다문 채 좀 더 분명히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아들의 조심스런 태도를 보자 스디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왜? 내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니? 안심해라. 앞으로는 절대로 전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한테 애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은 그렇단 말이다. 나는 다만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니까. 그것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게다. 이제 나는 운명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 그렇지만 내 마음만은 한 집에 살게 되건 따로 살게 되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물론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이 동생한테까지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게다. 끝까지 말썽을 부리겠다는 거군요. 저 애는. 가냐는 이렇게 외치면서 비웃듯 가증스럽게 누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전에도 약속한 일이지만 또 한 번 어머니에게 맹세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어머니에게 무례한 짓은 못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화제에 올랐을 때도 나는 항상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겠어요. 설사 누가 우리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냐는 너무나 좋아서 타협적인, 아니 거의 다정하기까지 한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냐, 그것만은 너도 알 거야. 내가 오랫동안 걱정하고 괴로워해온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결정이냐? 오늘 저녁에 그 여자가 자기 집에서 가부간 확답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냐가 대답했다. 벌써 3주일째나 우리는 이야기를 서로 피해왔지만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러나 이젠 죄다 결말이 났으니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어떻게 돼서 그 여자가 너와의 결혼에 동의하고 게다가 또 사진까지 줄 수가 있었을까?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말이다. 혹시 너는 정말로 그런 사내를 이미 알아버린 여자라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까지 그 여자의 눈을 속일 수가 있었단 말이냐. 이 물음 속에는 예사롭지 않은 우라가 들어있는 것처럼 들렸다. 가냐는 한자리에 버티고 선 채 한 1분가량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윽고 냉소의 빛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또 참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에 끌려 들어가 버리고 마시는군요. 우리들의 얘기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어 점점 더 크게 불이 붙곤 했어요. 어머니는 방금 이젠 더 이상 캐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젠 그만둡시다. 제발 그만둬요. 그러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적어도 어머니는 방금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저런 여동생과는 같이 살지도 않고 도망을 칠 겁니다. 보세요. 지금도 저런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는 꼴을. 아니, 이제는 정말 그만둡시다. 조금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속이고 있다고 하시죠? 바르바라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아니,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가냐는 자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흥분하며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화는 이내 온 가족의 아픈 데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만일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면 나는 나가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나도 한 번 말한 것은 지킬 거예요. 바르바라가 대꾸했다. 심술로 말이지. 가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심술로에서 넌 시집도 가지 않고 있는 거지. 예, 뭐가 흥이냐. 그런 건 조금도 두렵지 않아.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 어디 지금 당장이라도 내 계획을 실행해 보렴. 이젠 정말 내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작? 드디어 우리들을 떼놓고 가시려는 겁니까, 공작? 공작이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가냐는 이렇게 소리쳤다. 인간이란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그 분노로 오히려 유쾌해진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다는 감정에서 차차 높아지는 쾌감을 즐기면서 조금 더 억제함이 없이 분노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법이다. 지금 가냐의 목소리에는 바로 그러한 감정이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작은 그의 말에 무엇라고 대답할 셈으로 문께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 상대방의 병적인 표정이 마치 컵의 물이 이제 한 방울만 더 부으면 넘쳐버릴 것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아채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말없이 나갔다. 몇 분 후 그는 객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미루어 자기가 자리를 뜨자 그들의 대화가 더욱 거칠어지고 더욱 노골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돌아갈 셈으로 홀을 거쳐 현관으로 나갔다. 층층대로 통하는 출입구의 문 앞을 지나려고 할 때 그는 무엇인가 문 밖에서 벨을 울리려 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벨은 가늘게 떨고 있을 뿐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했다. 공작은 문고리를 벗기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눈앞에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진을 보았으므로 이내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자 두 눈이 한순간 터질 듯한 분노로 번쩍 빛났다. 그녀는 어깨로 그를 치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오자 입고 있던 털가죽 외투를 벗어던지면서 노엽게 말했다. 배를 고쳐놓기 싫으면 현관에 지키고 앉았기라도 해야 할 게 아냐. 저런, 이번에는 외투를 떨어뜨리고. 이 맹추. 외투는 정말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공작이 거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손으로 외투를 벗어 잘 보지도 않고 뒤로 던진 것을 공작이 미처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따위 천치 같은 걸 못하러 두었담. 일찌감치 쫓아내지 않고. 어서 가서 손님이 오셨다고 해야지. 공작은 뭐라고 말하려 했으나 너무나 당황하여 한마디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룻바닥에서 외투를 집어들고 그것을 손에 든 채 객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머나, 이번엔 외투를 들고 돌아다니는군. 외투는 어째서 들고 다니는 거야? 머리가 좀 돌아버린 게 아냐? 공작은 되돌아와서 마치 장승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도 따라서 빙그레 웃었으나 아무래도 입을 놀릴 수는 없었다. 처음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새파랗게 질렸던 얼굴이 지금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원 이런 바보를 봤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발을 구르다시피 하며 소리쳤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 누가 왔다고 그럴 셈이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공작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를 어떻게 알아? 그녀는 잽싸게 물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서 들어가 말씀을 드려. 아니, 저게 웬 고함 소리야. 싸우고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공작은 객실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공기가 험악해진 순간이었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조금 전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단념했다고 한 말을 벌써부터 거의 잊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래도 바르바라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르바라의 곁에는 푸치스인이 서 있었는데 아까 들고 있던 연필로 가득히 적은 그 종이 쪽지는 이미 그의 손에 없었다. 바르바라 자신도 조금도 기가 꺾여 있지 않았다. 아니, 본디 그런 소심한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나 가냐의 욕설과 악담은 한마디 한마디가 차차 거칠어지고 점점 더 상스러워져 갔다. 이럴 때면 그녀는 보통 말하기를 그치고 묵묵히 비웃고 있는 오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는 것이 오빠에게서 마지막 자제력을 제거하는 유효한 방법임을 바르바라는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공작이 방으로 들어와서 알렸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찾아왔습니다.